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고 10명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선 가운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네팔 현지로 급파됩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신 발견이 너무 늦어진 탓에 사건의 실체를 끝내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 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 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부경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녹음 파일이 삭제돼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란이 주장했습니다. 전쟁으로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재건하고 공세적 태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60명이 사망하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산사태 직전 발생한 지진으로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붕괴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급하게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 나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खोला ठुलो आएर चाहिँ यहाँ सब क्षति बनाएर कोही मान्छे भात पकाइरहेको थियो, कोही मान्छे खाना खाइरहेको थियो, कोही अफिस जाने टाइममा थियो, कतिजना मर्यो भन्ने कुरो यकिन अहिलेसम्म जानकारी भएको छैन.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수아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발전 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Likely made worse by a earthquake that triggered a rock and ice landslide deep within the mountains. Perhaps that added to the blockage of the river.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 통상구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咱们那个县级主要领导已经奔赴现场去了，但是现在这个具体什么情况，咱们这边还不太清楚。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습니다. 고립됐던 10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수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1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치료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현장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정현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합니다. 직원 3명과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 역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대응팀을 급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은 낮다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값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예. 저 길을 걸어서 갔을까.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내부 지침에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실종자와 통화나 문자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족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라도 대상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는 과 팀장의 결재를 거치게 돼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기존 보고 체계와 별도로 전산상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게 이번 전상망 개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 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실종 사실을 알린 지난 5월 15일에 112 신고 녹음 파일이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신고 녹음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3개월 동안 보관되는데 지난 16일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삭제 닷새 전인 지난 11일 허위종결 혐의로 부경장에 대한 수사에 이미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료 확보에 나서지도 않고 보존기한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부경장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허위 기록 탓에 지난달 남자친구의 재신고는 접수조차 거부됐고 사촌 동생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뒤늦게 재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왜 자료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원본 녹취록이 아닌 대략적인 요약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원본 증거가 사라지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그중에서도 성인 실종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가 파악된다고는 하지만 범죄에 연루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사각지대를 메울 방법은 없을지 계속해서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18살 이상, 성인 실종입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4만 1,894건으로 아동 실종 신고를 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실종자 대부분이 소재가 빠르게 파악되고 사건 종결률도 99%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성이 덜한 거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1,000명가량이 숨진 채 발견되고 범죄 피해 사례도 여전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성인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강제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 추적과 통신기록 조회, 유전자 검사 등이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자 22대 국회가 실종 성인법으로 명명한 관련 법 4건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인 실종 사건을 별것 아닌 일쯤으로 여기는 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 경찰은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이라는 별도 용어로 분류하고 있고 초기 범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면 형사팀이 아닌 지역 경찰만 사건을 도맡도록 정해놨습니다. 을에 싸움 끝에 일방적인 신고를 하고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과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긴급회의에서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실종 수사 인력을 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 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당수 실종수사팀이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소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경찰청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사건 배당부터 종결까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이른바 킥스에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등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모두 재건하고 공세적 태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이란은 한 달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통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를 위한 기본 틀과 함께 해협 수역에 대한 양국의 지분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مذاکراتی رو هم با عمان در مورد یک مسیر دائمی و پایدار داشته باشیم خیلی تفاوتی با همین مسیرهای موقتی که الان می‌کنیم نخواهد داشت. 이란은 그러나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이 방해를 멈추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과 대이란 공세 해제를 핵심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란의 통항로 징수 체계를 거부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 속에 이란군은 전쟁 중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모두 재건했다며 군사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무기 체계도 도입했는데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됐다며 이러한 장비들이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교리를 기존의 방어적 태세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기반한 선제 공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만약 공격한다면 전례 없이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경제 제재 확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군사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גיד לכם, יש לנו עוד אתגרים לפנינו. האתגר של איראן לא הסתיים. 네타냐후 총리는 좋은 합의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야만인들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이란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솔직히 양측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해 줄 수 있나는 한국 언론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대북 기조를 수정할 수 있는 언급으로도 읽혔지만 이날 미 당국자의 답변은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사관학교 동문들의 거센 반발 속에 고성과 욕설까지 난무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군 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공청회는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오면서 몸싸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불거졌습니다. 불량배들이 하는 거야, 이게 불량배들이. 무슨 짓이야 이게? 불량배라니. 어디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사관학교 통합 반대 측의 항의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공청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학 단계부터 각 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익혀 군의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국군은 합동군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전의 핵심은 이 각각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가 하겠다는 것처럼 반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출생률과 사관학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 인프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측은 그것이 왜 꼭 통합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사관학교의 교육 현실이 열악하고요. 정말 한골탈퇴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더 적합한가? 공청회장 밖에서도 찬반 양측이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군 안팎에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에는 쉬어갈 거라는 예상이 많지만 예상을 웃도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때문에 25bp 올릴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 2.6%로 예상한 올해 경제 성장률도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주 전 집계에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이어갔지만 성북구와 중랑구, 서대문구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분기 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48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고 소비 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건설사와 종합상사 등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에너지 인프라와 비료 플랜트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사업 약 10건을 소개하고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숨진 사람이 160명으로 늘고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60여 명이 숨지고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네팔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은 성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진흙에 파묻힌 참상으로 변했습니다.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맞댄 중국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초록빛이 완연하던 산이 골짜기를 덮친 바위와 흙더미에 휩쓸려 거대한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네팔 산악지대를 찍은 위성 사진이 빙하가 무너져 발생한 산사태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차량은 진흙 속에 처박히고 건물도 성한 데 없이 거리엔 잔해만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Terrifying with this devastating flood, and even the problem is that many of the drinking water were washed away from the source. All the sources were devastated, and then it is very terrible condition there. 재앙이 지나간 곳에선 새로운 사투가 벌어집니다. 홍수에 잠겼던 가정집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완전히 탈진한 채 경찰에 엎혀 나옵니다. 진흙탕 한가운데 갇혔던 주민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국경을 접한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신복구와 구조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소방구조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군과 무장경찰도 나섰습니다. 재난구조, 인프라건설 전문 국유 기업은 지질공학 전문가, 구조대와 함께 정찰 드론과 3차원 스캐너, 생명 탐지기 등을 따로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텐트와 의류, 침구 등 구호 물자를 티베트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정부는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합니다. 외교부는 임상호 재외국민보호 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네팔 현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별개로 오늘 중으로 쉬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고립된 한국인들의 구조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현지에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UT1 수력발전소의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정현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파견된 직원 7명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은 상황실을 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동발전 역시 신성장 본부장 등이 네팔로 출국합니다. 비상대응체제를 즉시 가동해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급파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구조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30대 대학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20대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강사는 범행을 숨기려고 여성으로 위장해 이동했고 시신도 훼손해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2시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20시간쯤 지난 뒤 치마를 입은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갑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정모 씨 모습입니다. 피의자 정 씨는 20일 밤 늦은 시간 A씨 휴대전화를 들고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화장실에서 옷과 신발을 바꿔 입고 돌아왔고 다음 날에는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실종 신고도 직접 했습니다. 22일엔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자기들한테 전화 왔더래. 사시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실종이 됐는데 하면서 전화 왔더래.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증거물을 없애려고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정 씨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뒤늦게 혐의를 알아차렸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정 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사로 일했고 A씨도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길게 펼쳐진 사다리 옆에서 119 대원들이 구급활동을 벌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초등학교 1학년 A군을 덮쳤습니다. 엄마와 함께 등교하던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 가면서 사다리차가 넘어져가지고 전복돼서 아이가 다쳤다.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울고불고 한다. 아이 생명이 좀 이독한 것 같다. 11층에서 이삿짐을 내리기 위해 사다리를 펼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다리가 쓰러진 곳은 아파트 놀이터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등굣길에 나서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다친 아이의 형도 뒤따라오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자칫 인명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50대 사다리차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삿짐을 편하게 나르기 위해 지지대 4개 가운데 2개만 설치해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다리차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과 함께 3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부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투약자와 의료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받는다며 평균 29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자 13명과 투약해준 의료기관 13개소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투약자는 병원 13곳을 돌며 한 해 54차례 투약했고 의료기관의 경우 한 사람에게 피부 미백 시술 등을 명목으로 36차례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과 가족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박수홍은 SNS에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은 큰 불편함을 일으켰고 항공사 관계자들께도 피해를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수홍은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이로 인해 보안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조만간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과 함께 서울 그린벨트도 신규 택지 후보지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역시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얼마큼 많이 집을 짓느냐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는 건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법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서라도 또 어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새로 지을 주택 10만 호 가운데 7만 3천 호의 부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가 포함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4년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한 게 마지막이었다며 추가 해제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점을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차 회동을 앞두고 서울 그린벨트를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예정된 물량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9월 말 10월 초에 신규 입지 물량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있는 그 GB 물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산공원에 이어 그린벨트까지 서울시가 반대한 곳 모두 신규 택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서울시의 협조 없인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하고 재개발 지역 용적률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2차 회동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용산공원 제외에 대한 의견을 좁혔다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 물재생센터의 동남권 청년단지 구상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탄천 물재생센터는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가 올해 말이면 마무리돼 청년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7만 3천 가구 규모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2차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7만 3천 가구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뒤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 쌈짓돈 등의 비판이나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예산안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가 100조 원 넘는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0,000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수 증가분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기존 재정 건전성 논리와 거리를 두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명분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이튿날인 어제는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이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성장률을 높여서 재정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과 재정 간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재정의 널뛰기를 막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같은 날 취재진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도 열렸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모든 정부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받는다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정부는 미래기금의 효율성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금은 예상과 달리 국회 승인 없이도 일정 부분에 대해선 자체 변경 집행이 가능한 만큼 통제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대여료 등을 무상으로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내세운 김모 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대여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한때 이게 당원 중심이라고 해서 저도 당원 중심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서 이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좀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장동영 대표가 당 쇄신회의장으로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좀 거쳐주는데 당내 반발이 좀 크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위에서는 고려되는데 향후 어떻게 좀 처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늘 경쟁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뺄셈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 다시 말해서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1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전통의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지자들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내일 장동영 대표 1주년인데 그 1년을 평가하신다는 건 여러분의 평가와 같습니다.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늦더위 속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낮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의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지방에도 한때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북부 일부를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 부산 28.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청주 33도, 광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